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경찰 기획론 캡스톤 디자인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끄는 스마트 치안 기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기술이 치안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자, 하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그 대척점에 있으면서도 치안의 가장 본질적인 뿌리를 다루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커뮤니티 폴리싱입니다. 아무리 드론이 날아다니고 CCTV가 똑똑해져도 결국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치안 정책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경찰력이라는 국가 자원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 거버넌스의 기획 원리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이 꽤 많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왜 갑자기 지역사회를 강조하게 되었는지 미국 경찰사를 통해서 역사적 맥락을 짚어봅니다. 두 번째, 이를 뒷받침하는 범죄학 이론들을 살펴봅니다. 셋째와 넷째는 기획론의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조직론적 고민을 해볼 것입니다. 다섯째, 실제 성공한 기획과 실패한 기획의 사례를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오늘 강의의 핵심인 캡스톤 과제 연계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실무 기법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경찰 제도의 뼈대가 여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기, 정치적 시대는 이제 경찰이 지역 정치인에게 종속되어 부패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대략 1840년대에서 1930년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경찰은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주민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자, 2기는요, 개혁적 시대. 이 개혁적 시대는 이 부패를 끊어내고자 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시기입니다. 순찰차와 무전기가 도입되었죠. 경찰은 멋진 제복을 입고 차를 타고 다니며 법 집행만 엄격하게 하는 프로페셔널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며 3기 지역사회 시대로 패러다임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전문성만 강조했던 2기 모델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 개혁적 시대의 경찰은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치안 활동에서 배제를 시켰죠. 네. 순찰차의 도입은 경찰 기동력을 획기적으로 높였죠. 그렇지만 반대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경찰관과 거리를 걷는 시민 사이에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끊기니까 치안 정보가 제대로 모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112 신고 후에 3분 내 출동이라는 신속한 대응 전략도 맹점이 있었습니다. 범죄의 대부분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착 종료가 되게 됩니다. 사후 약방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1960년대, 70년대 미국은 이제 베트남 반전 시위,
네, 그리고 이제 그 인권운동, 흑인 폭동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시민들을 곤봉으로 진압하는 기계적인 법 집행자 경찰은 엄청난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율은 치솟게 되고요. 경찰은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뼈저린 반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성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제3기 지역사회 경찰활동 커뮤니티 폴리싱입니다. 현장 지휘관들과 이제 그 범죄학자들은 이제 깨닫게 되죠. 예. 우리 경찰력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겠구나. 네, 거시적인 범죄 문제를 이제 몇 명의 형사가 다 잡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전략을 이제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터진 뒤에 달려가는 사후 진압적인 태도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원인을 찾아내는 사전 예방적 프로액티브, 그래서 리액티브에서 프로액티브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치안이라는 거대한 서비스의 생산 권력을 경찰이 독점하지 않고 시민과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 이제 나누어 주면서 동참을 호소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경찰 조직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엄청난 기획의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모델을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명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경찰은 스스로를 나쁜 놈 잡는 투사로 정의를 했습니다. 주민은 신고나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였고요. 일 잘하는 경찰서는 올해 도둑을 몇 명 잡았나 하는 검거 건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경찰은 지역의 문제 해결사입니다. 주민은 내 동네의 불안 요소를 발굴하고 방범 활동을 하는 공동 생산자 코프로듀서로 격상됩니다. 평가 기준도 다르게 됩니다. 잡범 10명을 잡는 것보다 동네 골목길에 그 가로등을 고치고 비행 청소년을 선도해서 주민들이 밤길을 안심하고 걷게 만드는 것. 즉 이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고의 성과 지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커뮤니티 폴리싱을 지탱하게 되는 두 가지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이 쥐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고 수평적인 테이블에 지역 구성원들을 앉히는 행정적인 기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라졌던 도보 순찰, 풋 패트롤, 이것이 이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찰차에서 내려서 골목을 걷게 되고요. 슈퍼마켓 아주머니와 이제 인사를 나누며 동네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요즘 저 집에 밤마다 수상한 사람이 드나들어요 라는 고급 정보는 순찰차 안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파트너십의 산물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철학은 문제 해결, 프로블렘 솔빙입니다. 네. 그래서 허먼 골드스타인 교수가 창시한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 POP라고 하죠. 네, 이것과도 이제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 경찰은 112 신고라는 개별 사건, 인시덴트 여기에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은 비슷하게 반복되는 사건들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타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취객 폭행 신고가 들어옵니다. 전통적 방식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출동해서 싸움을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낭비죠. 문제 해결 방식은 왜 이 주점에서만 유독 싸움이 잦은가 이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주류 할인 행사 방식이나 심야 탁 트인 공간의 부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바꾸도록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 진짜 기획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 모델을 통한 그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 네, 이제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행정학적으로 시스템화한 것이 바로 사라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캡스톤 그 보고서 목차도 이 순서를 따라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탐색을 합니다. 그게 이제 S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피해자, 범죄 장소라는 범죄의 3요소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 어널리시스 A를 하죠. 핵심은 세 번째 대응, R입니다. R. 그래서 리스폰스. 그래서 경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을 끌어오고 자율 방법대로 동원하는 기획안을 실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책이 범죄율을 낮췄는지 주민 만족도를 높였는지 냉정하게 평가, 그 어세스먼트를 하고요. 피드백을 합니다. 사라 모델은 현대 치안 기획의 기본 공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그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학문적으로 폭발적인 지지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자주 봤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범죄학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1982년 이제 윌슨과 켈링의 대서특필하는 이론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람들은 이곳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은 유리창도 다 깨버리게 되고 쓰레기를 버리고 결국은 그 안에서 마약을 하고 강도짓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네. 처음부터 강력사건, 살인사건이 처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의 낙서, 무단 투기, 소란 행위와 같은 경미한 무질서를 경찰이 잡범이라며 무시할 때 선량한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껴 거리를 떠나고 범죄자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의 모티브가 된 유명한 실험이 바로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자동차 실험입니다. 번호판을 뗀 똑같은 중고차 두 대의 보닛을 열어둔 채 한 대는 우범지대인 뉴욕 브롱크스에, 한 대는 이제 그 부유한 동네인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세워뒀습니다. 브롱크스의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와 타이어를 도둑맞고 고철이 됐습니다. 팔로알토의 차는 일주일간 멀쩡했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짐바르드 교수가 팔로알토에 있는 멀쩡한 차의 유리창을 망치로 깼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부유하고 교양 있던 팔로알토 주민들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차를 완전히 박살내고 부품을 훔쳐간 것입니다. 즉 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이곳은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무질서의 신호입니다. 경찰이 왜 지역사회 구석구석의 작은 무질서까지 주민과 함께 치워야 하는지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기획론과 행정학의 영역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인 거버넌스입니다. 자, 20세기까지 국가는 거버먼트를 작동을 했습니다. 자, 거버먼트는 정부가 돈과 권력을 독점을 하고요. 국민에게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죠. 하지만 21세기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정부 혼자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거버넌스입니다. 번역하면 협치입니다. 협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 구청, 시민단체, 대학교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서로의 자원을 십시일반 공유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획자는 이 거버넌스의 구조를 잘 짜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관경 치안 거버넌스의 구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다릅니다. 먼저 지자체입니다. 이들은 이제 경찰에게는 없는 막강한 무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과 행정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경찰이 백날 골목이 어두워 위험하다고 소리를 쳐도 가로등을 세우고 CCTV를 다는 돈은 구청장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예산 편성권, 조례 제정 뭐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은 정확한 112 범죄 데이터와 위험도를 진단하는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산을 투입해야 효율적인지 좌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은 그 동네에 살아있는 정보통이자 24시간 동네를 지키는 자연감시입니다. 이 세 주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지만 진정한 치안 거버넌스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기획자로서 여러분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주민이 바쁜 생업을 포기하고 밤에 나와 무급으로 순찰을 돌아야 되죠? 자, 경찰은 월급이라도 받지 주민들은 대체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시민의 순수한 이제 그 애양심과 봉사 정신에만 기대어서 기획안을 그 정책은 3개월은 못 가게 됩니다. 기획자는 이들에게 강력한 동기와 보상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금전적 보상이 어렵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방범 초소 컨테이너를 멋지게 지어주고 순찰복과 손전 등을 최상급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시장과 서장이 표창장을 주어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 이런 구체적인 보상 체계가 캡스톤 기획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거버넌스 기획의 교과서, 자, 미국의 시카고의 CAPS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대 이제 그 범죄 도시의 오명을 썼던 시카고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전면 도입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제 미팅이라고 해서 그 동네 구역마다 매월 주민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관할 경찰관이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A 아파트 뒤쪽 담장에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모인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은 그걸 적어가서 이제 구청과 함께 협조를 해서 담장을 허물거나 조명을 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회의에 이제 가서 이제 지난달 말씀하신 문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내 목소리가 이제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본 주민들은 열광적으로 치안에 참여하게 되죠. 이게 피드백의 힘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5년 전이죠. 한 뭐 몇 년 전, 5, 6년 전이죠. 이제 2021년 네. 전면 시행된 이제 그 자치경찰제. 예. 이게 이제 한국형 치안 거버넌스의 거대한 실험입니다. 이제 그 21년부터 이제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을 했죠. 오랜 수건이었는데 이제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국가경찰의 획일적인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을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시장, 서장, 교육장, 시민 대표가 모이는 지역 치안 협의회도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흥가 범죄 예방 기획을, 뭐 제주도는 관광객 렌터카 사고 예방 기획을, 뭐 전라남도는 뭐 농산물 절도 예방 기획을 하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예산 투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실패하는 거버넌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해야 할 기획의 함정들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일명 보여주기식 행사입니다. 서장님과 구청장님, 대학교 총장님이 모여서 멋진 플래카드를 걸고 MOU 업무 협약에 사인을 합니다. 기사도 크게 나죠. 하지만 정작 실무에 뛰어야 할 담당 형사와 구청 주무관 사이에는 명함 한 장 오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죠. 이건 기획이 아니라 쇼입니다. 또한 거창한 아이디어는 냈지만 예산 조달 계획이 없는 기획도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획자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예산서와 법조문을 들고 현실의 문제를 푸는 전략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캡스톤 디자인 조별 과제를 써먹을 실무 기법을 쓸 때 이제 바로 그 기법을 보시면 이해관계자 분석입니다. 새로운 치안 정책을 도입하려고 할 때 범죄자와 경찰 두 사람만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획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에서 주로 쓰는 권력 관심도 매트릭스를 우리 기획 안에 적용을 해볼게요. X축은 관심도, Y축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도 높고 관심도 높은 우상단 A그룹은 누굴까요? 지자체장, 경찰서장, 핵심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의 결재가 없으면 사업은 시작도 못하니까 최우선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향력은 거의 없지만 관심은 폭발적인 우하단 C그룹은요. 바로 잠재적 피해자인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입니다. 힘은 없지만 이들의 여론이 나빠지면 언론의 질타를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정보 제공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프로젝트를 시나리오를 하나 돌려보시면 우리 학교 주변 원룸촌의 심야 치안 개선 정책을 기획한다고 치면 이해관계자는 뽑아보면은 학생들이 관심이 높겠죠? 근데 관가하기 쉬운 그룹이 바로 건물주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공동 현관을 바꾸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처음엔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까요? 예를 들어서 안심 원룸 인증 마크를 구청 명의로 부여해서 방을 더 잘 나가게 해주겠다는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기획 안에 넣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동네 골목을 24시간 누비는 배달업체 라이더 등을 이제 지역 방범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 아이디어도 아주 훌륭한 민간 거버넌스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서머리를 보시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시민을 객체에서 주체로 권력에서 파트너십으로 전환시킨 위대한 기획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